그래서 대한제국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되었었는데 여기서 1948년 대한민국이 됐죠. 여기서 보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역사적 발전이라고 봐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존 로크의 정치 철학에서 벌써 이제 아까 같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존 로크의 철학에 의해서 미국이 건국이 됐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동물적부터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주구권 그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떤 정부든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의미를 합니다. 이게 존 로크의 정치 사상 그대로 존 로크가 정치 사상을 제공했죠. 우리의 비전을 제공했죠. 그것을 제도화시킨 게 미국의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상을 현실화시킨 이상향이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역사는 이 땅에 여러분 이상향 하면 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이상향을 건설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역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말이죠. 대한민국은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 제도를 처음부터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역사 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발전 최종 단계에 속하는 아주 발전된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48년에 처음에 헌법이 제정됐을 때 보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이제 사실 옛날에 절대왕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보니까 무슨 시내에 집 차에다가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이 일조를 그냥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 게 행행하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 김대중 씨가 예를 들어서 광우병 촛불시라고 저것이 직접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정권은 또 보면은 무슨 참여 정부다 뭐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참여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 다 교묘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 왜곡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조항은 말이죠. 1987년 헌법과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는데 이 두 조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성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에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유지가 된 거예요. 단지 이제 1972년 유신 헌법에는 이 두 번째 종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 한 시기만 요 2조가 달라졌지 대한민국 연속적이었다. 그동안에 무슨 4.19 혁명이니 무슨 5.16 혁명이니 하지만 말이죠. 혁명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4.19 혁명을 했다 하고 뻐기는 사람들 다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5.16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한민국 헌법 내에서 어떤 부조리 말하자면 4.19 혁명은 부정선거에 항의한 것이고 5.16 혁명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때의 장면 정권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다시 민주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운동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가 그러면 이렇게 발전만 해왔느냐? 후퇴한 경우도 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사적 소유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 그게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여기 토마스 모 유토피아를 저 예를 들었는데 옛날부터 절대왕정 시대에 왕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반식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향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유토피아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유토피아적인 사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사고는 아주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해서 생긴 이상입니다. 그래서 왕족 및 귀족만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가 공유하자 하는 생각이 그때 벌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적 소유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라는 것을 인식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을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발전 메커니즘을 착각한 건데 바로 칼 막스가
역사 발전 메커니즘이 계급 투쟁에서 발전한다. 그래서 우선 무상계급과 유산계급, 그래서 무상계급이 전통성이 있고 유산계급은 전통성이 없으니까 때려 부수라, 이런 것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노사 투쟁이 있지만은 노사가 아무리 박 터지게 싸워도 제도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에서는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것은 역사 발전에서 잘못 푼 겁니다. 잘못 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련이나 뭐 중국, 쿠바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체제인데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반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역사적으로 볼 때 반동적인 제도냐, 비전이냐 하면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정당한 사회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계층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역사가 모든 사람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회 정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 공산주의에서 보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그러는데, 자, 능력하고 필요는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그죠? 예. 연결시킬 수 없는 개념을 한 문장에다 넣어놓으니까 이것은 말이죠, 실행할 수 없는 구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기회균등, 능력에 따른 성공.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뭐 누진제, 소득제, 분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정의도 실현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특히 독재를 정당화해요. 계급 독재, 이것이 발전해서 수령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급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론, 비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후퇴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는 후퇴한 거다. 그걸 좀 더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공산주의 국가는 왕국하고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는 왕국에서는, 절대왕국에서는 그 왕이 모든 것을 소유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나 집단이 소유하죠.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만 받더라도 왕국에서는 혈통에 따라서 부여되지만은, 공산주의는 성분에 따라서 역할이 부여돼요. 자, 북한에서 여러분,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내가 지휘하고 싶은 것에 원선해가지고 취직합니까? 당에서 맨날 며칠까지 어느 회사에서 가서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성분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 성분에 따라서 김일성 대학 가기도 하고 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가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 정도 먹고 넣어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재 형태로 보면은 여기가 신분 독재를 했죠. 반상의 차별이 있고. 근데 여기는 무상계급 독재예요. 계급 독재를. 분배만 하더라도 왕의 시해에 의해서 모든 왕의 은혜죠. 근데 여기는 배급제에 의해서, 이것은 북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김정일의 은혜예요. 그죠? 공산주의하고 전제범정하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공산주의는 역사 발전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한 이론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도 그런데 개인 군사 독재는 더 후퇴한 제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인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인 평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지배자의 동의 원칙을 위하고, 특히 국제인권선언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 독재, 군사 독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군과 노예는 동일한 인간이고, 김정일은 사실은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예 근성하고 똑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다. 왜? 남의 권리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나의 권리도 때에 따라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 근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는 범죄자로서 처단해야 마땅하다. 기본적인 사회 원칙을 위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자, 사적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역사는 사적 소유 확대로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왕과 귀족만 소유권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땅도 소유할 수 있고 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이 사적 소유를 인정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자유경쟁에 적합한 제도고, 그런데 이 자유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성공을 사회 발전으로 연결시켜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자유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쟁이 없으면 누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건지 몰라요.
그러나 자유경쟁을 통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밀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공과 사회 발전을 연결시켜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자유경쟁이다. 그런데 이런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소련이나 사회주의는 다 붕괴됐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좀 성공하고 있는 것은 경제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의 대한민국에서 공교롭게도 친북 좌파 세력이 확대된 주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국가의 반적 회의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만 벌면 얼마든지 반국가 행위, 반역 행위를 해도 자기들이 존재할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반역 세력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덕이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근데 북한에서 민정공봉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사적 소유가 그동안에 허용해도 배급제에서 사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반대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으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김정일의 통제가 먹혀들지 않을 거고 반드시 북한의 시민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씨 조선의 성립의 과정을 아까 이제 제가 말한 그 비전과 경험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으로 비춰보면 공산주의 이론에서 공산국가가 생겼고 공산독재개혁 독재가 됐죠.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소련도 여기에 해당했었죠. 근데 공산독재개혁 독재는 이것이 수령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수령 독재로 변질돼요. 근데 그것이 스탈린, 모태노, 김일성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더 특별합니다. 북한에는 주체사상이나 수령절대주의, 성군정치라는 역사 발전 방향과 반대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정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사상을 제도한 것이 바로 북한이 현재 김씨 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부 다 악의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